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 9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처음 강의를 다시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산업혁명의 이제 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이제 산업혁명에 이어서 다른 나라들도 서서히 이제 공업화, 산업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영국이 치고 나가는 거죠. 앞서 나가는 상태에서는 18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공업 생산량의 영국의 비중이 한 9.5%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860년대 되면 그 비중이 19.9% 정도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공업 생산의 20% 정도를 영국이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 이제 최고를 찍은 거죠. 최고를 찍고 이제 내려오면서 세계 1차 대전, 그러니까 1918년, 14년 그 정도가 되면 이제 13% 수준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이 이렇게 앞서 나가면서 유럽에 있는 서구 열강들 국가들 중에 이제 서서히 따라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1830년대에는 5.2% 였다가 1860년 정도 되면 7.9%이 정도로 올라가게 되고, 독일은 1830년대는 3.5%에 불과했지만 1860년대에 가면 4.9를 찍고, 세계 1차 대전 직전에 되면 영국을 역전시켜버려요. 영국이 이때 13.6%였는데 독일의 공업 생산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14.8%를 이렇게 그러니까 역전하게 되고, 미국은 진짜 처음에는 완전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1830년에는 2.4%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계 1차 대전이 터지는 1913년이 되면 전 세계 공업 생산의 32%,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 정도의 막강한 공업 생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중국이 전 세계 공업 생산의 한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수치를 2020년대에 수치는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아는 사실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하게 될 메이지 유신 이후에 공업화,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공업화가 뒤늦게 이루어지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 70년대 이제 고도성장, 그 군사 정권에 의한 고도성장을 통해서 산업화, 공업화를 뒤늦게 20세기 와서 이룩할 수 있었고, 중국의 경우에도 덩샤오핑 집권기 이후에 19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넘어와서 완전한 산업화, 공업화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대를 많이 앞서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가 어떻게 보면 서양에 의해서, 유럽에 의해서 세계가 주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유럽의 여러 나라로 확산이 되었다는 거죠. 자, 프랑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프랑스 대혁명을 했고, 또 나폴레옹 전쟁도 치루었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교회 내지는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재산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이 농민에게 분배가 되었고, 길드제 이런 것들도 폐지가 되어서 좀 완전히 새로운 어떤 국가 체계, 정치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어떤 결정타가 나폴레옹 전쟁이었죠. 그리고 그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어떤 법 체제에도 프랑스 그 어떤 기본적인 민법전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여러 가지 관세 철폐라든지 도로 확충이라든지 도량형 통일이라든지 근대
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루어지는데, 프랑스가 생각보다 이러한 공업화의 단계에서 영국이나 독일만큼의 어떤 성장을 이룩하지는 못해요. 뭐 여러 가지 이 인구 증가도 사실은 원체 큰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그를 통해서 세계는 아니지만 이제 유럽 전체를 제패할 뻔하기도 했지만, 뭐 이런 어떤 국가 내부의 어떤 인구 증가, 공업화, 산업화, 경제 성장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프랑스가 조금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어떤 봉건제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는 전환점이 되긴 했지만, 이것이 정치 이념적인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긴 했지만, 그것이 어떤 영국의 산업혁명만큼이나 경제 발전을 어떤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귀족이나 이런 어떤 대자본가들이 몰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거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거는 뭐 프랑스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프랑스는 오늘날의 프랑스도 최근에 뭐 연금 개혁 사태 때문에 뭐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프랑스가. 그래서 이거는 뭐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 근데 프랑스란 나라 자체가 원체 그래도 어떤 잠재력이 있고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성장이 무시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게 사실 세계 1차 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알자스 로렌이라고 하는 어떤 지하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면공업이라든지 어떤 그 철강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고요. 프랑스도 영국처럼 뭐 철도가 놓여지기도 하고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기족이나 교회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몰락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자본 혹은 어떤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은행가 이런 사람들이 조금 늦게 성장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랑스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영국보다는 훨씬 늦은 1800년대에 와서야 성립이 되었고,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프랑스의 금융도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 장악을 하게 되는데, 좀 그런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그 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력의 제공도 컸었고, 자본의 어떤 그 투입도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프랑스는 뭐 전쟁을 많이 해서 노동력을 상실해서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출생률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못한 것도 있고, 이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원체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거나 죽거나 도피하거나 국외로 빠져나가거나 이런 그런 원인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귀족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왜냐면 이제 국가의 부가 교회와 귀족에게 집중되어 있다가 이 사람들이 대혁명으로 이렇게 어떤 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어떤 대자본가들이 어떤 금융업을 하거나 하지를 못하고 이게 국외로 나가거나 뭐 처형되거나 뭐 이 재산이 일반 농민들한테 배분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자본이 성장해서 금융 자본이라든지 산업 자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영국에 비해서 좀 늦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뭐 프랑스도 뭐 원체 땅이 넓고 땅이 좋고 농업 생산력이 되기 때문에 뭐
뭐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하긴 합니다. 자, 1889년에 프랑스 파리 만국 박람회가 이루어지고 이 유명한 에펠탑이 이때 만들어지죠. 최근에 우리 부산도 2030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100년도 더 전에도 프랑스에서 만국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산업혁명과 산업발전, 기술발전의 모습을 전 세계에 가시하기 위한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했다라는 점에서 뭐 의미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독일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영국보다는 산업화가 조금 뒤처졌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독일은 그러한 어떤 사회적 배경이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훨씬 더 낙후된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중세 농노제가 존재하는 지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사계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이 융커라는 융커라는 영주제가 봉건제가 쉽게 말하면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어떤 왕권, 절대 왕권, 혹은 프랑스의 절대 왕권으로 얘기될 수 있는 어떤 국가, 민족주의 국가 혹은 전 근대적인 국가의 개념이, 이 독일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국민 국가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실 1800년대까지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은 이 조그마한 뭐 공국, 백작국, 후작국, 뭐 왕국 이런 걸로 쪼개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 이전에 355개의 작은 국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동양이나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프로이센 공국, 누구는 뭐 작센 공국, 누구는 하노버 공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독일을 바라보면 그 지역명으로 불릴 수 있는 뭐 하노버라든지 작센이라든지 뭐 바바리아, 그러니까 바이에른이죠. 바이에른 지역, 뭐 아니면 팔츠라든지 프로이센이라든지 뭐 이런 조그마한 국가들, 여기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어떤 영국, 여기서 말하는 영국은 잉글랜드의 영국이 아니고요. 이런 백작국, 후작국, 공작이 나스리는 그런 나라들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왕, 그리고 그 왕에 의한 정치체제, 관료제, 상비군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어떤 국민국가, 전근대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권이지만 정치 지도자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 안에서의 어떤 물자나 자본의 이동은 자유롭지만, 왜냐면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독일의 경우에는 여러 작은 나라들로 나눠져 있다 보니, 이 여러 작은 나라들 사이에서 물자가 이동을 하고 사람이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제약이라든지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독일은 근대화 산업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정치 체제가 국가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경제적 성장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선진화된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독일 사람들도 뭐 생각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통일 국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고, 사실 그거를 현실적으로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는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의 어떤 군사적인
성장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프로이센은 원래는 지금 오늘날에 이 땅이 칼라닌그라드라고 하는 러시아 땅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면 오늘날의 지도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알다시피 이쪽이 사실은 오늘날 폴란드예요. 폴란드고 요 지역이 오늘날 사실은 러시아 땅입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프로이센이었어요. 여기가 원래 프로이센이었고 여기를 사실은 동프로이센이라고 했고 동프로이센과 오늘날의 베를린에 있는 그 브란덴부르크 공국하고의 결혼 동맹으로 브란덴부르크 지역이 이제 서프로이센이 되고 원래 프로이센 지역이 동프로이센이 되면서 프로이센이 독일의 어떤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는 독일 안에서도 독일의 이 작고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변방 오브 변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훌륭한 정치 지도자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리드리 대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군사적, 경제적 확장을 통해서 그 나폴레옹하고의 전쟁도 이겨내고 나폴레옹 때문에 이 프로이센 망할 뻔합니다. 근데 영국하고 힘을 합쳐서 워털루 전투에서 결국에는 나폴레옹을 패망을 시키고 프랑스로부터 이제 점령에서 벗어나게 되고 프로이센이 그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군사적 역량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이제 독일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지금 이게 거의 이제 프로이센이 성장을 해가지고 독일 통일을 이루기 직전의 모습인데 뭐 결혼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군사적 점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오늘날의 그 독일의 한 절반 정도의 영토를 차지를 했고 그래서 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는 연방 왕국을 성립시키는 것으로 독일이 통일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 게 신성 로마 제국을 왕위를 차지하고 황제를 계승을 했던 오스트리아. 오늘날의 오스트리아가 여기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오스트리아도 여러분들이 오스트리아에 놀러를 가보면 알겠지만 여행을 가보면 알겠지만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이에요. 독일어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서로 다른 나라고 근데 같은 독어를 쓰고 같은 문화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갈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날의 독일은 수많은 그 영국 그러니까 그 소영주들이 다스리는 국가들 중에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이 된 게 오늘날의 독일이고요. 거기서 떨어져 나간 합스부르크 왕가가 다스리는 오스트리아는 오늘날 헝가리하고 연합 제국을 만들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만들어서 운영이 되다가 세계 1차 대전에 패전을 하면서 헝가리는 헝가리대로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대로 국가가 쪼개지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스트리아와 이 프로이센이 독일 통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을 벌였고 그게 이제 서양사를 공부해 본 친구들은 아마 보오 전쟁 그러니까 이 프로이센을 한자어로 얘기를 할 때 보루시아 오늘날 그 유명한 축구팀의 그 독일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라는 팀이 있죠. 이 보루시아란 말이 프로이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루시아랑 오스트리아의 전쟁에서 보오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 보오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둔 사람이 프리드리 대왕이고 프리드리 대왕 시절에 통일을 다 이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프리드리 대왕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본 유명한 정치가 비스마르크의 도움을 받아서 독일 통일을 이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프로이센이 이제 어떤 근대적 개혁을 통해서 경제적 성장을 했고, 이 프로이센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 조그만 국가들이 간세 장벽을 없애는 간세 동맹을 추진했고, 결국에는 이 독일 통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독일이 이렇게 작은 뭐 알자스 로렌이니 바덴이니 잭슨이니 뭐 하노버니 뭐 프로이센이니 오스트리아니 바이에른이니 이런 조그만 나라들로 쪼개져 있다 보면 통일된 힘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고, 그 통일된 힘을 가지지 못했을 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땅덩어리가 한 명의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황제가 되면서 이 프랑스의 군대를 이끌고 이 독일 땅으로 쳐들어와서 독일을 점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도 어떤 독일 민족의 국가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통일 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독일 안에서 이제 민족주의가 깨우쳐지는 거고, 독일 통일을 위한 어떤 주도권 싸움에서 오스트리아와 이 프로이센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오스트리아가 먼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프로이센 주도로 독일 통일을 이룩하게 되려고 할 때 가장 방해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었냐면, 프랑스가 이 프로이센에 의해서 독일이 통일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바로 국경이 붙어 있는 옆에 조그맣게 나뉘어져 있던 국가들이 하나의 통일 국가를 건설을 하고, 그 통일된 국가가 자국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력과 자국보다 훨씬 강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통일 국가로서 바로 자신들의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생겨나게 된다는 것 자체가 프랑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이센이 이 독일을 통일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에서 프랑스랑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주도한 사람이 그 유명한 철혈제상 비스마르크입니다. 그래서 그 보불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독일 제국, 여기서 말하는 독일 제국은 히틀러가 세운 그 독일 제국이 아니고요. 프로이센의 주도에 의해서 호헨촐레른 왕가가 다스리는 독일 제국. 그 세계 1차 대전 이전의 독일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때 독일 카이저가 다스리는 독일 제국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불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1871년에 독일 제국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뭐 지금 강의 자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철혈제상 비스마르크다 하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뭐 독일이 이렇게 힘들게 통일을 하고 세계 1차 대전에서 패전을 해가지고 독일 제국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졌다가 결국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 독일이 들어오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동구권과 그러니까 이제 소련과 연합국이죠. 미국에 의해서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가 되고, 결국에는 동독과 서독이 1990년대 와서 통일을 하고. 그러니까 독일 역사에는 독일 통일이 두 번 일어난 거예요. 프로이센에 의해서 독일 제국 성립이라는 통일도 한 번 있었고, 이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 진영으로 해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다가 또 통일이 한 번 더 되는, 그 두 번째 통일이었던 거예요. 독일의 역사는. 이 한반도에도 여러 나라들이 만들어지고 흩어졌지만 통일이 몇 번 있었죠. 원삼국 시대, 그러니까 고구려, 고구려, 신라, 백제가 한번 통일을 하고, 후삼국도 있었죠. 후백제, 고려,
신라의 후 삼국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고려시대 때 이제 발해도 있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도 노스 코리아와 사우스 코리아로 나뉘어져 있는, 뭐 언젠간 통일이 되겠지만 그 통일이 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때 당시에 뭐 제가 뭐 이 배경 정치적 이거는 사실 어떤 무역과 관련된 정치 경제적 배경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경제적 배경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배경이 좀 더 있기도 한데, 독일 사람들이 수백 개의 조그마한 나라들에서 하나의 큰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독일 통일의 당위성,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독일 통일을 이룩해냈을 텐데, 오늘날 한국도 결국에는 남한과 북한이 너무나 다른 정치 체제와 이제 분단이 된 지가 벌써 뭐 한 60년, 70년이 되다 보니 뭐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간섭이나 법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도 다른 어, 두 개의 코리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코리아가 향후에 하나의 코리아로 합치게 된다? 그것이 가능해졌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필요성, 당위성, 그리고 그 합쳐졌을 때 그 어떻게 합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뭐 생각, 이런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 세대들은 어,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 없이 당하면 정말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코리아가 하나가 된다?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이 가능한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두 개의 코리아가 하나가 될 필요성이 있을까? 어. 그리고 그 두 개의 코리아가 하나의 코리아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어떤 국가적, 어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태보할 수는 없잖아요. 태보해서는 안 되고 뭔가 어떤 발전이나 어떤 성장을 이룩해야 되는데, 통일이라는 어떤 하나의 모멘텀.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학자들 중에서는 남북 통일이 결국에는 한국이 어떤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어떤 발전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 뭐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여러분들 뭐 한국의 한국에서 초중고를 다니게 되면 교육 시간에 분명히 그런 교육을 배웁니다.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런 교육을 하는데, 사실 그냥 그 희망사항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통일을 하게 되면 어떤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그 통일에 있어서 두 개의 코리아가 하나의 코리아가 됐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 예,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러분들 세대 때 두 개의 코리아가 진짜 하나가 되든지 하나의 유니언이 되든지, 아니면 두 개의 코리아가 각자의 길을 가든지, 두 개의 코리아가 하나의 원 네이션을 할지, 아니면 두 개의 코리아가 그냥 각각의 어떤 스테이트로 유지하면서 그냥 유니언 상태로 있을지, 그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살면서 겪을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세대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한번 독일의 어떤 성장, 이거는 사실 저도 이거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 수업을 하면서 작년에는 별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독일의 통일이라는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문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은 이제 하나의 이 거대한 경제 권역이 하나의 국가가 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경제적 성장에는 철도 산업,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그 세계 2차 대전에서 승리하고 나서도 놀랬던 게 독일의 어떤 그 교통, 아우토반이라든지 아니면 철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효율적으로 병사들하고 이제 군수물자를 그 이동시키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독일의 어떤 산업화 공업화에 있어서 독일의 철도망 이런 것들이 엄청 그 어떤 그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 건설을 통해서 석탄을 석탄 그 강산에서 공장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철도 건설과 이 기본적으로 루르, 자르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석탄이 독일 경제를 산업 발전시키는데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오늘날에도 독일의 어떤 정밀한 기계, 뭐 어떤 뭐 이런 거 특히 자동차, 오늘날에도 독일 자동차, 뭐 독일 기계, 독일산 제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평판이라든지 평가, 어떤 기술력, 품질 이런 거는 세계 최고죠. 그래서 기계공업에 있어서는 독일 기계공업뿐만 아니라 화학공업이라든지 전기공업,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부터 독일 통일 이후 1800년대부터 산업공학, 기계공학, 화학공업, 전기공업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사실 이렇게 독일이 공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독일이 통일도 늦었고 했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어떤 성장이 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부가 어떤 금융기관을 설립을 해가지고 산업 자본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문제 삼았던 어떤 산업 그 자본의 어떤 카르텔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독일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도를 했고, 그 독일의 어떤 기업 연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말하면 재벌, 한국에도 이제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현대, 삼성, 뭐 LG 이런 재벌들이 중후장대형 산업, 중하학 공업에 엄청난 투자를 바탕으로 성장을 하듯이, 요때 독일도 어떤 자본의 어떤 카르텔들의 힘을 입어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가져다 줄 수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독일의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군사 정권의 주도하에 재벌을 이용을 해서 1960년대, 1970년대 경장 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독일은 1860년, 1870년에 정부 주도로 어떤 산업 자본에 의한 어떤 산업화, 기계공업, 화학공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 이런 것들을 이룩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럽을 떠나서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로 가기 전에 미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의 식민지였고, 사실 또 프랑스의 식민지였기도 하고, 오늘날의 그 텍사스 이런 지역은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식민지 시기에는 유럽에서 이제 넘어온 사람들이 토지를 개척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런 식으로 자영업이 발달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남부 지역에 있어서는 흑인 노예를 이용한 플랜테이션 공업, 그래서 뭐 담배라든지 쌀, 면화, 목화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영국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영국에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정치적으로 영국에서 독립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다라는 의미가 컸고, 사실 미국이란 땅덩어리는 엄청나게 넓기도 하고 엄청나게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고 강대하고 하기 때문에 그 자연, 그 국토, 그 영토가 가져다주는 어떤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라는 게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너무 잘 되게 비옥하고요. 강물 자원 풍부하고요. 예. 유럽은 그 좁은 대륙에 서로 국경을 맞대고 조금 더 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여기는 이 미국이 위치한 이 땅은 뭐 그냥 뭐 원주민들, 인디언 원주민들 아닌 다음에야 뭐 어떤 뭐 영토 경쟁을 할 그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축복받은 영토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미국이 나중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식민지 지역에서 처음에는 농업만 이루어지다가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서 공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영국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길을 선택을 했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었는데 1776년에. 근데 이제 이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는 이 어떤 두 가지 경제권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북동부 지역에 있어서는 이제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산업화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였고, 그리고 남부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노예제를 바탕으로 플레이테이션 농업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던 와중에 넓은 땅을 개척하기 위한 어떤 경쟁이 시작이 되죠. 처음에는 오늘날 미국의 동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있던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서부의 강활한 지역에 이제 서서히 진출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오데호 미시시피 강 유역의 영토에 확장이 들어갔다가 거기를 사실은 나폴레옹으로부터 사들이기도 하고 멕시코로부터 전쟁을 통해서 뺏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1848년부터 49년 이 시기에 이제 캘리포니아, 오늘날의 LA나 샌디에고나 샌프란시스코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제 금강이 발견되면서 그 지역으로 금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 개척에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대서양에서부터 태평양까지 오늘날 그 넓은 미국의 영토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대한 영토, 결국에는 미국은 제일 부러운 게 땅이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 땅이 사실은 미국보다 땅이 넓은 나라는 지구상에 많습니다. 뭐 러시아도 미국보다 땅이 넓고 캐나다나 브라질도 미국보다 땅이 넓어요. 하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땅이라는 거는 이 딱 적절한 기후대, 그러니까 러시아나 캐나다처럼 너무 극지역이 아니고 브라질처럼 너무 열대 지역
지역도 아니고 열대 정글 지역도 아니고 적절한 온대 지역. 물론 미국도 보면 저기 워싱턴 주나 이런 지역 뭐 그런 데는 굉장히 춥죠. 그리고 플로리다 같은 곳도 이제 열대 정글 지역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보면 전부 다 온대 지역이고 비옥하고 뭐 텍사스나 이런 곳에 보면 뭐 기름도 나오고 너무나 풍부한 땅이고 그 너무나 풍부한 땅을 이 구대륙 그러니까 유럽처럼 오랜 기간 동안 활용한 것이 아니라 완전 새롭게 개척되어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결국에는 오늘날의 미국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1776년에 미국이 이제 건국했을 때 당시에는 이렇게 13개 주만 있었다가 이렇게 영국으로부터 할량받고 여기가 이제 오데오 지역이죠. 그리고 요렇게 미시시피 강이 요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요 지역이 이제 루이지애나 이거를 나폴레옹한테 삽니다. 구매를 해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1845년에 텍사스 물론 이게 제가 이걸 약간 생략해서 그런데 텍사스가 이제 멕시코로부터 약간 독립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텍사스 공화국이었다가 텍사스가 이제 미국에 병합되는 그리고 이제 서부 개척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미국이 확장되는 게 그 이전 예를 들어서 뭐 중세 시대 때 있었다라고 하면 이 넓은 땅을 이렇게 개척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이 1800년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유럽에도 이제 철도가 놓이게 되는데 이 넓은 땅을 이제 미국이 철도를 놓고 사람이 가고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이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엄청 멀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철도라는 교통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를 단축시킬 수가 있었고 이 철도를 통해서 물자와 사람이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안에 이 넓은 지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웨스턴 무비라고 하죠. 서부국 미국 그 약간 시대극 같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뭐 항야의 무법자 뭐 이런 영화들 보면 이런 어떤 역마차라든지 뭐 이런 서부 개척 당시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미국이 확장되면서 문제가 뭐였냐면 이 독립전쟁 할 때 인권 선언문을 만들고 독립선언을 하면서 독립을 했는데 그때 풀지 못한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남부의 노예. 우리가 어떤 전제군주, 그러니까 영국 왕이죠. 영국 왕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했는데, 저 노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지를 못했죠. 미국이 독립할 때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북쪽 지역하고 북부하고 남부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남부는 노예제를 통해서 경제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노예제가 유지되길 바랬고 북부 지역은 이제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경제 체질 자체가 달랐던 거죠. 이 북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이.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사를 여러분들이 뭐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없지만 이게 뭐 미주리 타협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여기 지금 지도상에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이 딥사우스라고 불리는 이 남부 지역은 노예제를 이제 유지를 하고 그 외 북부 지역은 노예제가 없는 그러니까 노예가 있는 주와 노예가 없는 주의 체제로 운영이 됐어요. 한 100년, 그러니까 독립하고 나서, 1776년에 독립하고 나서 거의 한 80년 정도를 각자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러면서 지내오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미국이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자꾸 개척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들어간 주들이 전부 다 이제 노예가 없는 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편입되는 주들이 노예주가 될 것이냐, 노예주가 아닌 자유주가 될 것이냐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1860년대만 되더라도 유럽은 이미 노예 같은 거는 이제 노예제는 폐지되고, 아니 유럽은 사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왕의 목을 댕강했잖아요.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휩쓸고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퍼뜨리고 다녔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유, 평등, 박애 이런 정신이 이미 한 세대, 두 세대 전의 이슈였던 거예요. 유럽은. 예. 1789년이 프랑스 대혁명인데 지금 1865년이죠. 그러니까 유럽에는 이미 노예제가 없어. 예. 근데 여기 지금 미국은 노예를 두느냐, 노예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어떤 국가의 어떤 기조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갈등.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거를 되게 여러분들한테 짧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생략이 되긴 했는데, 단순히 노예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자체가 13개의 식민지가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트럼프라든지 뭐 바이든이라든지 뭐 미국의 그 대통령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끌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만든 사람들의 생각은 이 13개의 식민지가 각자의 자치를 하면서 그냥 이 13개 식민지가 어떤 뭐 협력을 하는, 그러니까 각 스테이트들의 어떤 독자적인 그 어떤 운영, 독자성, 아니면 자치권,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우리가 13개 주로서 독립을 했지만 우리 스스로 통합된 어떤 국가 운영이 더 중요하다. 이 헤게모니의 싸움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연방주의자냐, 아니면 이 주별로 어떤 자치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리주의자냐, 이거에 대한 어떤 갈등.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남부 지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는 뭐 알겠는데, 우리 남쪽 지역에 있는 남부주들은 노예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활용을 하고 목화 산업을 일으켜서 이 목화를 유럽에 갖다 팔아서 결국에는 국가의 부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노예를 통해서 농사 짓게 내버려둬. 간섭하지 마. 약간 그런 분위기. 남부 지역은. 또 북부는 안 그런 거죠. 이런 어떤 되게 첨예한 갈등. 미국이란 나라를 지금의 오늘날의 미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가 독립한 지,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지 한 8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신생 국가가 향후에 이 왕은 없고 국민의 선거로 그 국가의 수장을 뽑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느냐. 그 방향성에 연방주의로 갈 것이냐,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 소속되어 있는 스테이트들을 끌고 나가는 연방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개별주의 성격과 개별주의 자치권과 자주권을 인정해주는 형태로 갈 것이냐, 그 싸움의 접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남북전쟁이 한국 사람들은 노예 해방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순한 노예 해방 전쟁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관련된 어떤 연구라든지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많이 접하거나 구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제 그 고등학교 친구가, 제 고등학교 친구도 이제 뭐 그 교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말고. 그 중에 한 명이 뭐 미국사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사에서 있어서의 남북 전쟁이라는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고 관련된 연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우리가 남북 전쟁을 다루는 수업이 아닙니다. 이 수업이 인류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뭐 무역과 물류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남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나 분량이 정해져 있어서 많은 사안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단순한 노예 해방 전쟁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굉장히 오랜 기간, 거의 한 4년에 걸쳐서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임기 내도록 싸워서 60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결국에는 북부 자유주들의 승리로 기결이 되죠. 에이브람 링컨, 미국 역사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에이브람 링컨. 이건 뭐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게티스버그 전투의 모습이고, 이 로버트 리라는 남군의 최고 사령관이 이 사람도 나중에 대통령 돼요. 그랜트라는 북군 사령관에게 항복하는 모습을 기록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회의 변혁, 남북 전쟁까지 겪어가면서 이 어떤 하나의 미국이란 국가의 정체성이 정립됐다. 사실은 미국은 남북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 완성되었다라고도 보여져요. 이 정도로 미국과 남북전쟁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했고, 일본의 어떤 사회적 변형, 일본이 요 시기에, 그러니까 미국이 남북전쟁 치고 있을 때, 일본은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는 사회적 변혁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강의실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